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대응의 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얘기 짚어보죠.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인공위성, 정찰위성, 지난달까지 꼭 쏘겠다라고 말했었던 것, 이제 지금 날짜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부터 11일까지,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금 발사를 통보한 건데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정찰위성일 가능성이 지금 큰 거죠? 그렇죠. 이미 북한이 공언을 했습니다. 2018년 1월에 2021년이군요. 잘못 얘기.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북한이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를 했는데 예. 거기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성 우리 엊그저께 누리호 발사 보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 감격에 벅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성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 기상위성이라든지 상업위성 여러 가지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분명히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안보리라든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도 NSC 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을 하고 중지를 요구했고 발사를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미국, 일본도 동시에 중단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 상황을 더 고조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들을 여기 투입을 한다면 결국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한 지도자로서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이 마지막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쏜 게 6번이에요. 1998년부터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2번 쐈습니다. 2012년에 2번 쐈고 2016년에 한 번 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2012년에 쏜 광명성 3-2호, 그다음에 2016년에 쏜 광명성 4호, 이 두 개는 궤도에 올려놨어요, 위성을. 근데 그 위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성이 올라가면 위성이 신호도 보내주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그걸 구실로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이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거든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5월 16일 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얘기를 했는데 왜 빨리 안 하나? 아마 최근에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날짜가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열흘 사이에 아마 날짜를 정해서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6년이 마지막 위성 발사였고 이제 이 위성 발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발사 시기에 있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누리호의 성공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거겠죠? 사실 우리 국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4월 중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조용하거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3월 달에 한미연합연습
할 당시에는 뭐 건건 사사 보면서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있었고 거기서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 워싱턴 선언에는 정말 북한이 뭐 정말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G7 회의가 있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 이 한미 연합 경멸 화력 경멸 훈련이 포천 종합훈련장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사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가 된 것이고 역대급 훈련입니다. 물론 북한도 반발을 했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반발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뭔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둘러서 이 날짜를 지금 이렇게 확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새로운 발사대 제2의 발사대를 건설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뭐 실제 전문가들은 기존 발사장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연료 주입이라든지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그다음부터 뭐 며칠 내에 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어떤 걸 좀 주목해서 그렇게 봐야 봐야겠습니까? 되겠죠. 우리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이 발사장으로 이동해서 발사대에 기립을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연료 주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 발사 이 시각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직 동창리 발사장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31일이면 내일 모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에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북한은 사실 계속 누리호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뭐 이중잣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북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6.25 전쟁을 일으켰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이 결성이 돼서 공산 침략국을 격퇴시킨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금년이 바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에요. 예. 자, 그 외에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2년에 나왔는데 남북 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 전술핵 무기도 철수를 했었죠. 네. 그리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핵 개발 안 하겠다고 그랬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절대 핵 개발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실험하고 NPT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는 보란 듯이 핵 보유국 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체의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반이다. 예.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뭐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인공위성도 사실은 탄도미사일 발사 원리와 똑같거든요. 다만 이 탄두 부분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하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백히 이것은 불법 행위로 유엔 안보리가 간주하는 것이고 이 계속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우리는 결국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그런 제재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위성 성능이 상당히 떨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발사체 성능을 발사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2012, 16 두 차례에 걸쳐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시험용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뭐 해상도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네.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인공위성 사진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김여정이 나서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이 위성 발사체, 위성 인공위성이 완성됐다고 지난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과거에 발사했던 위성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예. 미국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정찰 위성의 해상도, 적어도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이 역량을 가지려면 1m, 그 해상도가 1m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런 해상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네. 사실 그동안 북한이 ICBM,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각도 또 실거리 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16년 발사와 지금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 발사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사체가 2016년 발사했던 발사체는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 미사일 발사체를 1단, 2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2017년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엔진을 이 개발을 하고 그걸 소위 말하는 2017년 3월 18일 날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3.18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이 바로 화성 15, 화성 17, 화성 17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층 강화된 이 추진력이 강화된 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가지고 이번에 발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2016년과 다른 그런 발사체를 가지고 단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발사체의 진전, 그걸 북한은 염두에 두고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해왔잖아요. 이런 능력들을 미뤄봤을 때 그 위성의 성능을 차치하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할 확률, 이거는 높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실제 2016년 광명성 4호나 그 전에 있었던 그 위성의 고도가 대략 한 330에서 50코 사이 고도라고 그래요. 네. 위성 고도가. 근데 이번에는 그 추력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500km 정도까지는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무료가 55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예. 그렇다면 위성으로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진전된 것이고 특히 이 발사체의 추진력도 예.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이번에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난 화성 18형처럼 고체 연료로 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고체 연료를 인공위성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실제 고체 연료 작년 12월에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이 발사체 성공을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 고체 연료를 ICBM에 적용해서 그걸 성공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예. 이때 또 날짜를 확정하기까지 뭐 날씨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일단 우리 정부는 명백한 불법임을 밝혔고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함께 3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 협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발표를 한 건데요. 앞으로 한미일이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협력들, 왜냐하면 앞서 뭐 수많은 정상회담들을 하면서 더 공고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3번 열렸죠. 예. 특히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핵심 골자 내용이 이 북한의 미사일 이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 실무 협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만났어요. 네. 긴 얘기를 못 나눴고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요, 제가 볼 때는 유엔 안보리를
개최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예. 아마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아마 이 성명이라든지 추가 결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군사적인 조치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지도화와 함께 미사일 정보까지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훈련, 대잠훈련이라든지 공동대응훈련이라든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가시적 조치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NCG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아마 곧 가동이 될 겁니다. 이 가동이 된다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한미,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공동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아마 논의하기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킬수록 한미일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는 점, 이것을 북한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 먼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일본의 천년의 숙적이라며 역사적 반일 공세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속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중적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일본과의 대화에 관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대일 청구권, 우리가 과거에 60년대에 받았던 그런 대일 청구권 협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한미일 공조의 강화를 중단시키거나 이걸 이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북한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정리가 다 된 납치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자위권, 이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얘기거든요. 납치 문제 거론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일본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일단 북한의 움직임, 아마 북한이 인공위성을 또 쏜다면 대화 분위기는 성립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예, 또 중국의 입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마오닝 대변인이 입장을 낸 거 보니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치적 해결 방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좀 우리가 항상 그 유엔 안보리 얘기하고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력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죠. 원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원인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 일본, 그러니까요. 서방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원인이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불안을 해결해 줘라.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미연합연습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북한을 향한 제재 그런 거 풀어주고 그래야 북한이 안심을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 개발도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그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북한의 이런 이 탄도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핵 개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 중국도 다 찬성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두둔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 스스로가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 행위를 방치하면 한미일 연합 훈련이 강화될 것이고 공조가 강화되면 결국 중국에게도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중국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시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